안녕하세요. 연력학 강사 김대한입니다. 자, 오늘은 연력학 1강, 연력학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연력학 구성과 범위, 제가 인트로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연력학은 이제 학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학부 2학년에서 처음 전공 과목 들으시는 분들이 접하는 용어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화학이나 물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는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많이 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용어를 복습하는 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 좀 익숙해 하시면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에 사용되는 수학,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연력학에서 일이란 무엇인가, 특히 이 일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연력학 전체에 걸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력학의 구성과 범위 1.1절입니다. 연력학은 어떤 학문이냐?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연력학은 에너지, 일, 열 사이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좋은, 우리에게 유용한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인트로에 설명드렸듯이 연료를 태우고 이런 것들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력학에서는 그러면 이 연력학적인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시스템에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엔진에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아직 반응을 하기 전인데,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인데, 여기 있는 걸 내가 정확히 몇 가지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또는 이것의 상태를 내가 어떤 걸 측정해서 알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A라는 자료를 주고, 예를 들면 여기 압력이 얼마야 라고 이제 조건을 주고, 그러면 압력과 다른 조건, 예를 들면 온도가 얼마일 때 C라는 다른 지표를 알고 싶어, C를 구해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C를 어떻게 구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내가 온도는 얼마, 압력 얼마에 놔뒀는데 외부 조건이 이런 조건이야. 그러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변할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실린더가 있을 때 여기 압력을 2기압으로 주고 밖에 대기압 상태로 놔뒀을 때 실린더를 막고 있다가 막고 있는 멈춤쇠를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실린더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도 연력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우리가 해석하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난방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자동차라든지 배, 비행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연력학을 이용한 엔진과 연력학을 이용한 해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되는 다양한 그 엔진들을 몇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놨어요, 연력학에서는. 그래서 그 분류된 엔진들 각각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엔진을 설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엔진이 얼마만큼 좋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평가 지표를 배우는데 특히 효율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에너지 얼마를 넣었는데 이게 얼마만큼 힘을 낼 수 있는지, 또는 냉장고를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전력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사실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럼 앞으로 변화된 상태, 마지막 상태에서의 압력을 구하시오, 마지막 상태에서의 온도를 구하시오, 마지막 상태 온도가
얼마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또는 내가 뭐 얼마의 에너지를 넣으면 열을 얼마나 공급하면 이 엔진에서 얼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이 엔진은 내가 다른 설계안을 갖고 온 뭐 발명가가 있다. 그럼 그 발명가가 갖고 온 설계안과 내 설계안 중 어느 게 더 좋은지 평가하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시스템, 아까 제가 앞에서도 살짝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했는데, 더모다이나믹 시스템, 연력학 시스템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분필도 전부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요 대기 중에 공기도 공기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기는 다시 뭐 산소, 질소, 아르곤 뭐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성분들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 또는 성분의 집합이 바로 연력학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이 담겨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은 경계를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시스템으로 생각할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물의 수면까지만 시스템으로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요 물만 시스템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은 이 경계가 포함하는, 내가 경계, 바운더리로 가두고 그 경계로 내가 포함하는 모든 물질의 집합체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살짝 설명이 좀 왜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지? 뭔가 좀 뜬구름 잡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시스템은 그냥 이런 걸 시스템이라 하는구나, 뭐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걸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저기 온도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경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문제 푸는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고, 일단은 지금 시스템 그냥 있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의 종류는 경계의 성질, 바운더리의 성질에 따라서 나뉘어요. 경계의 바운더리의 성질에 따라 많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고립계라고 부르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립계는 뭐냐면 이 네모난 사각형이 이제 시스템 경계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네모난 경계로 우리가 물질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 물을 부으면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가요. 또는 여기에 바람을 후 불어도 여기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에너지도 이동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 위에 얼음 올려놔도 여기 안에 온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요. 이렇게 에너지와 물질 모두 이동하지 못하는 경계로 갇혀있는 시스템을 고립계라고 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럼 밀폐는 뭐냐? 밀폐는 에너지는 통과할 수 있어요. 에너지는 통과할 수 있지만 물질은 들어가고 나오지 못해요. 이것이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픈은 뭐냐? 경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사실은 경계가 정해져 있긴 한데, 여기에 내가 뭐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내가 이제 불을 떼면 온도가 올라가고, 에너지도 전달이 되고 일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물 부으면 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전부 다 자유로운 경우를 개방 시스템,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룰 시스템은 특별히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문제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밀폐인지 개방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또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놓고도 밀폐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지, 또는 개방 시스템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지, 그거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향이 살짝 달라져요. 원론적으로는 같은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건데 해석의 그 방법에 있어서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고, 특별히 말하지 않는 이상 고립계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서라운딩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 주의는 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시스템의 바깥을 어디까지 확장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개 외부의 모든 것들을 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력학의 정의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주의는 온 우주로 해야 된다.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구 안에만 주의라고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주의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해놨는데, 사실은 이 서라운딩이라는 개념은 연력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많이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주의는 뭐냐? 그냥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이런 걸 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 어떤 조건을 줄 때 이런 것들을 서라운딩이라고 불러요. 뭐 외부에 어떤 여론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뭐 일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서라운딩에서 들어온 일이나 또는 서라운딩에서 뭐 전달된 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경계는 이 시스템을 가두고 있는 어떤 표면이라고 했었죠, 그죠? 시스템 겉표면, 시스템을 내가 가두고 있는 시스템의 구획을 정의하는 그런 공면을 통틀어서 경계라고 합니다. 2차원 평면일 경우에는 이제 이 시스템의 둘레가 되겠죠. 이 경계는 이제 제가 아까 그릴 때는 마치 이 경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피스톤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내부에 들어있는 피스톤과 이 실린더 안에 갇혀있는 공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정해야 돼요? 여기서는 요만큼을 경계로 정의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실린더가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 이만큼 더 많은 공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경계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계냐? 이 경우는 밀폐계죠, 밀폐계. 외부와 내부 사이에 지금 이제 이 강의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로 E를 전달한 거예요. 이 실린더가 만약에 에너지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피스톤을 통해서 우리가 E를 전달한 겁니다. E를 전달하고, 이때 이 내부에 있는 물질은 일정하죠, 그죠? 공기의 질량도 일정하고 뭐 외부에서 들어간 것도 나온 것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밀폐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밀폐계라도 경계 범위가 움직일 수 있다. 개방계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의 어떤 구간을 경계로 설정하고 이 공간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해석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경계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다, 우리 이 물이 움직이는 걸 계속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경계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경계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문제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설정할 때는 여러분이 가장 문제 풀기 편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최적과 검사 질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스템 안에 내가 경계로 어떤 최적을 가두고 있을 때 내가 그 최적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적을 우리가 검사 최적이라고 불러요. 이때 만약에 경계가 어떤 공간 안에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계 내외로 계속 뭐가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경계 안에 질량을 논하기보다는 이 경계 전체의 공간적인 위치를 고정하고 이 내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걸 좀 더 선호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실제로 해당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강의들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이제 보통 이 오픈 시스템을 보통 다룰 때 이렇게 하는데, 오픈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개를 검사 최적으로 놓고 보통 문제를 풀이합니다.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이만큼을 내가 관심 있는 최적으로 보고 해석을 할게 라고 하는 게 검사 최적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 일정해요. 질량이 일정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을 내가 계속 추적하면서 그걸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질량이 일정한 경우니까 부피보다는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 물이 뭐 이렇게 막 퍼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만큼의 공기 덩어리가 가면서 팽창을 할 수도 있고 수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질량이 일정하게 되는 이제 컨트롤 매스, 검사 질량이 일정한 경우로 놓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검사 최적이 어딘지를 정의해야 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계가 어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어디를 경계로 설정하고 문제를 풀었는지를 꼭 말해달라. 교수님들 중에는 그런 부분이 풀이에 없으면 이제 감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경계 이 컨트롤 검사 최적과 검사 질량을 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경계가 어딘지 꼭 풀이에 여러분이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연력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력학적인 상태, thermodynamic state는 이제 최소한도 내가 보고 있는 그 지점은 균일한 상태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가 얼마, 뭐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시스템의 연력학적인 상태가 뭐냐 라고 물어볼 때는 이 시스템 전체가 균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면서 뭐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압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 시스템의 상태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시스템의 상태가 아직 내가 정의할 수 없는 상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시스템의 상태를 얘기할 때 시스템의 상태를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면 상태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점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태를 얘기할 때는 최소한도 그 부분이 균일하게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태는 이제 property, 성질에 의해서, 성질의 집합이에요. state는. 어떤 상태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같이 모여서 구성하는 집합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A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상태들이 있어요. 뭐 에너지가 얼마나 뭐 큰지 이런 것들, 또는 이게 어떤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많은 프로퍼티와 베리어블, 변수와 성질들을 싹 모아서 하나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테이트는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냐? 이제 한글로는 강성적 그리고 종량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영어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강성적, intensive,
강성적 상태량은 내가 이 시스템이 전체가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서 일부분을 쪼개서 보더라도 그 상태량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종량적 상태량의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는 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상태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질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쪼개놨을 때 그것이 작아진다든지 뭐 아니면 값이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종량적 상태량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의 일부분을 채취해서 그 일부분의 상태량을 보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밀도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성적 상태량, 인텐시브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올 내용이라서 보통 우리가 종량적 상태량을 대문자로 쓰고요. 만약에 종량적 상태량과 강성적 상태량으로 나눌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종량적 상태량을 특별한 우리가 어떤 관례적으로 쓰는 게 없다면 보통 이제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강성적 상태량,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소문자로 씁니다. 보통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제 질량, 단위 질량당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시스템이 뭐 총 5kg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1kg만 떼서 이게 1kg당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종량적 상태량을 강성적 상태량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에서 어떤 단위로 쓰라고 할지 각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최종적인 답안을 낼 때 이 부분에서 실수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끝나고 문제 풀 때 마지막에 꼭 한 번 더 문제에서 어떤 상태량을 물어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성적 상태량과 종량적 상태량은 강성적 상태량의 경우에는 따로 단위의 표시가 안 될 수 있어요. 종량적 상태량을 강성적 상태량으로 바꿀 때 꼭 단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몰당 얼마다, 또는 뭐 킬로그램당 얼마다, 뭐 리터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리터는 잘 쓰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이 경로는 이 시스템의 상태가 A에서 B 상태로 갈 때, B 상태로 변화할 때 이 변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도에서 한 지점에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B로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더 고급스럽게 부르는 게 바로 경로입니다.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이제 크게 보면 일과 열로 나뉘어요. 일과 열, 워크와 hit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 처음에 일을 얼마나 하고 뭐 열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선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선후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A에서 B 상태로 갈 때 그 중간 과정들이 바로 경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은 뭐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면 뭐 에너지가 통하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정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뭐 부피가 늘어났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또는 뭐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 중에서
A에서 B로 가는 거 말고도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4단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클이라 하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갔다가 다시 D에서 A로 오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이클을 정의하시고 하면 내가 처음 시작한 최초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시 초기 상태, 이니셜 스테이트, 상태는 스테이트죠, 그죠? 이니셜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쭉 있어요. 이게 연력학을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과정이 여러 개 있다고 무조건 사이클이 아니에요. 과정이 여러 개 있대, 이게 처음 상태로 돌아왔다 라고 한다면 그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초기 상태만 주고 최종 상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최종 상태가 곧 초기 상태가 되는 것이 사이클인데, 문제에서 이게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종 상태에 대한 조건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초기 상태를 줬으니까. 또는 초기 상태를 주지 않고 최종 상태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사이클이란 단어가 있으면 이것이 곧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에 대한 조건을 주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이클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연력학적인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상태로 이게 더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게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엔진인데 여기 연료를 넣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술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 자동차 엔진 뭐 작동 과정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막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에서 계속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기계적인 사이클은 뭐냐면 피스톤이 1번 위치에 출발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1번 위치까지 오면 처음 상태로 회복한 거죠, 그죠? 이게 기계적인 사이클이에요. 사실은 여기 내용물은 한번 연소를 해서 연료가 타고 나면 뭐 이산화탄소나 물이 생기겠죠. 그래서 연료가 한번 확 타고 나면 이 연료는 밖으로 뺀 다음에 새 연료를 넣어줘야 계속 엔진이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기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기계적 사이클이라는 거는 얘가 처음 위치로 하드웨어들이 돌아왔을 때 기계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력학적인 사이클은 뭐냐? 연력학적인 사이클은 작동 유체라 그래요. 워킹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내부 뭐 예를 들면 피스톤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터빈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외부에 일을 하거나 또는 안에서 계속 이렇게 구동하는 어떤 유체를 워킹 플루이드라고 하는데, 이 작동 유체가 원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연력학적 사이클이라고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엔진에서는 연료를 한번 태우고 나면 연료는 밖으로 버리죠, 그죠? 이 연료는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연력학적인 사이클이 아니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적용을 알아보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이것이 비록 작동 유체가 밖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굳이 구분해서 뭐 이것이 기계적 사이클인지 연력학적 사이클인지 논하시오, 또는 이 과정은 연력학적 사이클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Yes와 No를 기다 아니다를 대답할 때는 반드시 작동 유체, 워킹 플루이드 라는 것을, 이 작동 유체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게 아니면 연력학적 사이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언급이 특별히 없다던가 하면
대부분은 거의 비슷하다. 큰 구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연력학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더모다이나믹 스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상태량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정되게 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안정되게 된다는 뭔가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전문적이지 않은 거를 전문적으로 말하는 게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된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처음 단계라서 그림이 사각형밖에 안 나와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평형 상태를 갖고 있다. 근데 외부와 내부에 열이 전달되는 오픈 시스템이다. 클로즈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개 온도가 같다 하더라도 계속 열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지금 이 대기 중에서도 이 대기는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이 대기 중에서도 아예 공기 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분필 끝에 있는 어느 딱 지점을 공기 성분을 딱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가 21이고 질소가 79% 있다. 또는 질소가 78% 있고 아르곤이나 기타 기체가 1%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딱 그 시점에 어떻게 산소 입자들이 몰려가지고 21.5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전체 조성이 일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큰 변화 없이. 그래서 이런 평형 상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안정된 상태구나. 모든 값이 일정한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이해를 더 많이 하고 싶다 하면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얘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형 상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다 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평형에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이것도 사실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가 특정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안에는 전부 다 대기압으로 일정하겠죠. 그죠? 그런데 열적으로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지우개가 히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계속 열을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카메라를 보면 여기서 이제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때 이제 여기 있는 공기들은 역학적인 평형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일기압이니까. 하지만 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있는 공기가 이제 다른 곳에서는 더 온도가 낮은데 여기 있는 공기는 더 뜨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화학적 평형은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렇게 향수병을 하나 갖다 놨어요. 향수병 하나 갖다 놨는데 제가 처음에 향수병을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이 방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향수를 열었네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향수 냄새는 못 맡겠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방 안 전체는 일기압이고 온도도 다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적, 역학적 평형은 이뤘지만 이 향수 입자들이 전체에 고르게 퍼지진 않았어요. 이런 거를 만약에 고르게 퍼져서 더 이상 어떤 특정 부분을 봤을 때 향수 입자의 밀도가 그런 군집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화학적 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화학적인 성분의 농도, 군집도를 나타내는 건 이제 몰이라고 해요. 그런 단위를 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리터 안에 1몰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형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정의하는 뭐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지금 평형 상태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가 전부 다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우리 전부 다 모두가 이렇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굳이 내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이것이 열적 평형 상태에 있는지 뭐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걸 따로 언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종 상태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 열역학적 평형 상태로 일정하게 안정된 상태에 도달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건을 더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태량들입니다. 지금 이제 비체적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뭐 몰, 아까 여기서 나왔던 화학적인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했죠. 사실 농도라고 하기는 뭐하고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입자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세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나와 있고요. 온도에 대해서는 연력학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압력은 사실 크게 볼 게 없는데 온도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좀 중요한데,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각각의 정의들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처음 접하는 용어가 있다 여기서,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또는 정의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저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요. 비체적의 단위, 밀도의 단위, 압력의 단위, 지금 여기 파스칼도 있어요. 압력의 단위라든지 뭐 몰의 단위, 온도의 단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체적, 여기 나온 상태량들, 이런 변수들 말고 연력학에서는 처음에 여러분이 아마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계속 새로운 상태량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또는 뭐 이것이 얼마나 더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많은 잠재 가치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표현이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런 상태량들이 계속 정의가 될 텐데, 그런 상태량들이 갖는 단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위를 알면 사실 정의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비체적 같은 경우에는 단위 질량의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의 부피를 갖고 있는지, 킬로그램당 미터 3승입니다. 그리고 밀도는 비체적의 역수예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이 물질이 얼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는지, 단위 부피에 이 물질이 얼만큼 질량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밀도라고 합니다. 압력은 뭐예요? 압력은 이제 파스칼 단위를 쓰는데, 파스칼은 1파스칼은 단위 면적당 미터 제곱당 단위 면적당 힘,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지, 이 칠판에 이 사각형 한 면에 공기 입자가 계속 와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공기 입자가 계속 움직이면 때리고 있는데, 때리면서 전달되는 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힘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표현한 게 압력입니다. 그런데 압력은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사실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너무 작은 단위라서 보통은 1기압, 1atm을 쓰거나 또는 1바, 이런 단위를 씁니다.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10만 파스칼입니다. 1바가 나온 이유는 사실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10의 5승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새로 만든 거고, 1atm은 우리 대기압이에요. 일반적으로 대기압 1013.25 헥토파스칼,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013. 헥토파스칼. 이 헥토파스칼은 이제 100파스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로 바꾸면 10만 1325 파스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뒤에 짜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전체로 따지면 한 1% 내외의 차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만들 때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뭐 조교를 하거나 이렇게 뭐 숙제를 내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 초안을 만들 때
이럴 때 이제 보면 그냥 1ATM으로 원래 문제가 되어 있으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 바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계산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압력은 좀 단위 체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강의에는 넣지 않았어요. 강의에 넣지 않았지만 뭐 수운주 단위계나 밀리미터, 뭐 HG라든지 이런 단위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님이 단위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조금 더 그 단위계마다 바꾸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을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에서는 요 단위계 말고는 사실상 쓰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단위계들은 뭐냐? 여기 있는 단위계들은 쉽게 말해서 MKS 단위체계라고 해요. 국제표준 단위체계입니다. 국제적으로 일단 이 단위들을 전부 다 표준으로 본다. 압력은 이렇게 표현하자. 다른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는 이런 단위로 표현하자 하는 게 MKS 단위체계입니다. 이 압력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압력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냐면 우리가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게이지로 되어 있는데 얘를 계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절대 압력과 계기 압력은 예를 들면 절대 압력은 우리가 지금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하죠. 그죠? 이 1기압이란 단위가 절대 압력이에요. 그런데 이 계기 압력은 우리 압력계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제 여기에 측정 포인트가 있고요. 측정 포인트를 보통 이제 프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측정 포인트가 있고 여기 이제 대기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측정 포인트에 뭔가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압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을 하나 달아서 얘가 만약에 둘 다 똑같은 압력을 갖고 있다면 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은 처음 상태를 유지할 때지만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 피스톤을 쭉 밀어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얘가 얼마만큼 움직였는데 이거는 여기 사이의 압력 차가 얼마라는 뜻이야. 서로 간의 압력 차가 얼마라는 뜻이야 라고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압력의 차이만큼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나타낼 때는 계기 압력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안에 있는 절대적인 압력이잖아요. P.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 여러분이 읽으실 때 또는 어떤 문제에서 문제를 푸실 때 압력이 얼마다 라고 나오면 absolute pressure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참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압력계를 달아놨는데 이 압력계에 다음과 같이 뭐 2기압이라고 나왔던 것이 어떤 내가 이거를 물을 끓이고 있으니까 또는 내가 여기 온도 얼마를 바꿨더니 여기에 열을 가했더니 에너지를 얼마 줬더니 얘가 압력계에 표시된 압력이 얼마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꼭 물어보세요. 이게 계기 압력인가요? 아니면 절대 압력인가요?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 하나로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위는 몰이란 단위예요. 몰. 이게 몇 몰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라지 M, 그러니까 대문자 M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학량이 몇 몰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공기 1리터 안에 산소가 몇 몰이 있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산소의 몰수를 구하시오 하면 이제 미지수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X라고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쓸 것 같아요. 이 몰은 1몰은 개수예요. 개수. 1몰의 기체 입자는 몇 개인가?
1몰의 입자는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참고로 제가 뭐 숫자를 이렇게 2 한 다음에 플러스 5다 라고 하면 이 2라는 거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라는 거는 10의 몇 승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추각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기 위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죠? 사실은 이제 몇 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리터당 몇 개가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단위를 만들었어요. 개라고 세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몇 개가 있다 라고 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위를 하나 만들자 해서 1몰은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온도의 경우에는 절대 온도 켈빈을 많이 써요. 섭씨 온도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화씨를 쓰는 나라가 아니니까 화씨 온도는 일부 원문 체계만 그 나라에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일부 원문 체계만 많이 나오고, 이제 보통 문제로 나올 때는 섭씨 온도로 또는 절대 온도로 나올 거예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이제 기울기는 같은데, 그러니까 1켈빈과 1섭씨도는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몇 도 차이 난다 할 때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켈빈 온도를 높였다 하면 섭씨로 100도를 올렸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이 섭씨의 경우에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온도 체계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켈빈은 좀 다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삼중점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이 트리플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물질의 상태는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의 경우에는 여기 물이 담겨 있고, 컵에 물이 담겨 있고, 여기를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여기 안에는 뭐 공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증발해서 만든 수증기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액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얼음을 띄워놨습니다. 얘는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자, 이때 여기 안에 이 시스템 안에가 역학적 그리고 열적으로 평형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때 압력이 만약에 1기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공존하는 경우에 온도를 0도라고 우리가 섭씨해서 정했는데, 이거를 273.16 켈빈으로 하자 라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0도씨는 273.16 켈빈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소수점 뒤에는 사실 잘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273 켈빈이다 하면 0도고, 보통 우리가 상온을 25도라고 잡거든요. 상온을 25도라고 잡는데, 상온을 25도로 잡는데 25도는 얼마예요? 제 소수점을 떼면 298켈빈입니다. 그러죠? 근데 298은 이렇게 보면 300켈빈이랑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300켈빈이다 라고 조건을 초기 상태를 줄 때가 많아요. 계산 편하게 하시라고. 25도로 주면 이제 당연히 298켈빈으로 해야겠지만, 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문제를 냈다 하면 이제 300켈빈 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섭씨 온도 체계는 물의 어는 점, 빙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0도씨는 이제 273켈빈, 273.16켈빈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뒤에 소수점 밑에 숫자는 이제 사실 계산기에 넣어도 큰 표가 안 나요. 빼도 되고 막 여러분이 넣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기압에서의 물의 삼중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이 1켈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온도가 처음에 정의를 할 때는 얼마만큼 뜨겁고 차가운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온도를 처음 이제 정의한 사람은 셀시어스, 그러니까 우리는 섭씨라고 하지만 이 영어를 이제 전체적으로 쓰면 풀네임을 쓰면 이 섭씨가 셀시어스. 근데 그 셀시어스 경이 처음에 이 온도 체계를 정할 때는 온도가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라고 아주 어렴풋이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물의 상태를 우리가 뜨겁고 차가운 걸 나타내자 라는 생각에서 섭씨 온도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학문이 발전하다 보니까 온도라는 것이 에너지와 1대1 대응이 된다. 온도가 1도 오르면 에너지가 얼마 오른다 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는 이만큼의 에너지 변화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1도 오른다 라고 하면 요만큼 아주 적죠, 그죠? 1.380649의 10의 마이너스 23승 줄이에요. 아주 조금의 에너지가 올랐어요. 예를 들면 내가 물컵에 받아놓은 물의 온도가 몇 도가 됐다, 몇 켈빈이 됐다. 1켈빈을 올리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물의 경우에는 이제 비열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공기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물에 비하면 아주 작거든요. 공기 온도를 1도 높이는 거랑 물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물은 1도 높아지는데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 질량이랑 다 합쳤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도 오를 때 이 각각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 오르긴 하지만 그 입자들이 그 각각의 에너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에너지들이 있어요. 이 설명은 이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굳이 다시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기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쉽게 각각의 입자들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다 해서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각 물질마다 다르다. 이런 게 이제 뒤에 비열이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heat capacity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설명에 이해가 되시라고 요거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볼츠만 상수라는 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만큼의 에너지 변화를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 볼츠만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스몰 k, 약간 이탈릭, 약간 기울여서 쓴 스몰 k를 이제 여기 b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귀찮다 그러면 그냥 스몰 k만 써서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츠만 상수만큼 에너지 변화를 갖는 것이 1켈빈이다. 이상기체의 경우에 요만큼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영도, 앱솔루트 제로. 얘는 뭐냐면 절대 온도 체계로 했을 때 0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절대 온도는 중요한 게 마이너스 온도가 없어요. 절대 온도는 0켈빈 말고 뭐 마이너스 1켈빈 이런 게 없습니다. 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절대 영도는 어떤 물질이 매터널 서브스텐스로부터 더 이상의 에너지를 뺏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꽉 짜서 온도를 계속 낮춰서 계속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려면 계속 에너지를 뺏어와야겠죠. 그래서 이 물질의 온도가 완전히 낮아져서 더 이상 내가 에너지를 뽑을 수 없을 때 상태, 가장 낮은 바닥 상태, 그 상태를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 부분에 이제 제가 처음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붉은색 네모나 아니면 뭐 초록색 동그라미 이런 걸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용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뒤에 가서 제가 다른 고급 개념들은 전부 다 이런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급 개념들을 혹시라도 들을 때 용어들을 모르면 다시 돌아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용어만큼은 전부 다 설명을 듣고 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온도는 연력학에서 몇 켈빈이다, 이 상태는 몇 켈빈이다, 이 뒤에 최종 상태는 몇 켈빈이 될 것인가, 이런 정도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연력학적 온도나 아니면 이상기체 온도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뒤에 나오는데 사실 크게 문제 푸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라든지 이럴 때 서술을 하라 그러면 그 부분은 교수님이 강조하셨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엄청 연관이 많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만약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라 한다면 이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이렇게 변환된다 라는 거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다른 거 하나 더 기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온도가 바로 에너지의 척도다. 이 에너지가 사실 얼마만큼인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 1켈빈을 온도를 높이려면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해 라는 건데, 이건 이제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다만 온도가 바로 어떤 물질이나 시스템의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왜 굳이 어렵게 정의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연력학이 정의하는 부분이 원래 그래요. 왜?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고 1강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력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온도는 얼마고 압력은 얼마고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태량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떤 상태로 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또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다시 정의를 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 좀 더 체계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저때 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그래 이게 이해할 수 있어,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만약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자, 만약에 이제 괜찮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가역 과정은 보통 이상적인 과정이에요. 이상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마찰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찰을 할 때 열이 발생해서 여기로 에너지가 손실된다든지, 또는 이제 전기 문제를 푼다 하면 도선에 이렇게 저항이 생겨서 저항이 아예 없는 도선을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모든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는데 가역 과정이 그런 이상적인 과정이에요. 어떻게 이상적이냐? 가역 과정은 어떤 경로를, 어떤 프로세스, 예를 들면 압력이 변한다든지 온도가 변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이 거의 평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평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을 때 일반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반대로 해서 되돌아올 때 그대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A라는 상태에서 B로 갈 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주변에 그만큼 열을 뺏겼겠죠, 그죠? 근데 B라는 상태에서 A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B라는 상태에서 A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주변에 나눠졌던, 서라운딩에 나눠졌던 열을 다시 이렇게 꽉 끌어 모아서 나한테 모아와야 돼요.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죠? 이거는 굳이 연력학적인 설명이 없어도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데 이것이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주변 온도와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A라는 것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주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역 과정은.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가 연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역 사이클, 비가역 사이클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사이클은 뭐라고 했죠, 제가? 사이클은 처음 상태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되돌아온다고 했어요. 요걸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사이클은 다른 프로세스, 다른 경로를 거쳐서 내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제자리로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 가역 과정은 뭐냐면, 이렇게 걸어갔다가 다시 문워크를 하듯이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이클과 가역 사이클은 다르다는 거. 비가역 사이클은 이 각각의 과정들이 전부 다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은, 어떤 프로세스는 비가역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뒤에 가면 가역 사이클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사이클은 가역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시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가역 과정이라는 이 리버서블 프로세스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고, 뭐 마찰이나 이런 걸로 에너지가 손실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엔진에서 얘가 마찰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하나도 이런 뭐 소산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낼 수 있는 힘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가역 과정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등등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열기관이라든지 힛 엔진이라든지, 얘는 이제 열을 받아서, 열이 약간 열역학에서는 열이 돈과 같은 거예요. 돈을 받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열기관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주머니로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열기관은 열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기관은 열, Q를 받아서 일을 하는 장치다.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밖에서부터 일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열을 내뿜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얘를 냉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열을 내뿜는 거는, 그냥 내뿜는 거는 히터잖아요. 그죠? 냉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두 가지 구간이 있다고 할 때, 따지면 여기가 냉동고가 되겠죠. 여기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는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냉동기는 뭐냐면 저온에서 열을 뽑아다가 고온으로 버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불가능한 저온에서 열을 뽑아서 고온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을 냉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역학에 나오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학부 연력학에서는 냉동기는 보통 그 종류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냉동기는 하나의 종류라고 보통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열기관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 그 종류를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열기관과 냉동기가 있는데, 열역학에서는 열기관에 좀 더 집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기관은 사실 여러분이 익숙해서 크게 혼동하지 않아요, 개념을. 근데 냉동기는 이게 뭐였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서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냉동기의 경우에는, 열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얼마만큼 성능을 내는가, 받은 열, 돈을 받아서 내가 10,000원어치 돈을 받았는데 1,000원어치 일만 해요. 그러면 아주 효율이 나쁜 거겠죠. 그죠? 그런 직원은 두면 안 돼요. 근데 10,000원어치 돈을 받았는데 9,900원어치 일을 해요. 아주 좋은 직원이죠. 그죠?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경우에는 그 효율을 내가 받은 열분에 내가 해준 일로 나타냅니다.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았는데 내가 열을 얼마만큼 옮겼는지로 성능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능계수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얘는 효율이라고 하지 않고 용어가 조금 달라요.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해서, 이 성능계수는 이제 냉동기의 성능계수도 있고, 뒤에 쭉 가면 이제 열역학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터빈이나 뭐 펌프 이런 것들의 성능을 표현할 때도 터빈의 열효율, 그리고 펌프의 성능계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어떤 연력학적인 상태를 변화시켜 주는 거를 성능 계수라고 해요. 열 효율이라는 거는 내가 연력학적인 상태가 변화하면서 외부에 일을 해준다. 그러면 열 효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둘 다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서로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용어 정의는 또는 이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가는 각각 상황별로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열 효율과 성능 계수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열 효율은 연력학적인 상태가 변하면서 내가 연력학적인 상태가 변하면서 에너지를 외부에 베풀 때, 일을 베풀 때 이럴 때 열 효율이라고 보면 되고, 성능 계수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내 연력학적인 상태가 바뀔 때 이제 성능 계수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수학적인 부분이에요. 완전 미분이라는 부분인데, 이 완전 미분은 아마 여러분이 미적분학 때 배우셨을 것 같고, 만약에 미적분학 때 배웠던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완전 미분의 경우에는 다변수 함수이면서 각 변수가 독립인 경우에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고, 왜 이 수학적인 도구가 나왔을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리면 다변수 함수라고 했죠.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가 왜 나왔을까요?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는 뭐죠? fx는 단변수 함수죠. 그죠? 일변수 함수입니다. 근데 a가 fx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fx, y, z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a는 뭐예요? 다변수 함수 값이에요. 그죠? 다변수 함수 값. a가 굳이 이제 그냥 스칼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a가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a는 이건데, a 벡터는 이건데 얘는 뭐 x, y, z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한 가지 어떤 물리값이 결정이 된다 했을 때 이것을 다변수 함수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비슷한 거를 하나 본 적이 있죠. 뭘까요? 비슷한 게 바로 얘는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그죠? 그리고 얘는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어떤 연력학적인 상태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온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뒤에 배우는 여러 가지 다른 상태량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력학적인 이런 물리량으로부터 현재 상태를 결정하자 라는 게 이제 다변수 함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실은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단일 물질이다. 예를 들면 뭐 산소다, 물이다, 뭐 질소다 이런 식으로 단일한 성분으로 된 물질이라고 단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온도와 압력만을 줬을 때 다른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이 하나로 고정이 돼요. 예를 들면 뭐 300켈빈의 1바에 산소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뭐 1리터당 밀도는 얼마인가? 아까 밀도는 미터 삼승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밀도는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이 값은 바뀌지 않아요. 온도와 압력이 정해졌기 때문에 산소의 밀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변수를 특정해 준다면 나머지 다른 연력학적인 성질들, 변수들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연력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도구입니다. 만약에 물이라고 해봅시다. 물은 근데 뭐 산소도 당연히 그렇지만 산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뒤에 나오겠지만 물의 경우에 이제 끓을 수도 있고 얼 수도 있고 액체, 고체, 기체 전부 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만약에 끓는 점에 걸쳐 있어요. 예를 들면 100도씨에 있다. 100도씨에 1기압, 1바에 있다. 뭐 정확히 끓는 점은 아니지만 일단 그 점을 살짝 덮고 넘어가면 100도씨에 1기압에서 끓는 점에 있는 물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한 가지 서브스텐스 단일 성분이긴 하지만 상태가 다른 게 두 개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각각의 액체와 리퀴드와 가스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요거를 나타내주는 조성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이 부분이 나오면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알아야 특정 상태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개만 있으면 두 개 프로퍼티만 알게 되면 특정 상태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를 상태 함수라고 해요. 스테이트 펑션. 근데 그럼 A라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 함수로 결정되는 값들은 전부 다 일정한 값들이에요. 그런데 A에서 B 상태로 갈 때 이 상태 함수로 나타내지는 다른 값들은 전부 다 예를 들면 x1에서 x2로 이동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A와 B 상태에 대해서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A에서 B로 넘어갈 때 뭐 예를 들면 2를 얼마나 해줬는지 또는 내가 여기다가 열을 얼마나 줬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로함수예요. 아까 경로함수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1이나 열은 전부 다 경로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A에서 B로 갈 때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했을 때 각각 나타나는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열은 경로함수에 해당한다는 거. 완전 미분이 가능한 거는 뭐냐? 상태함수가 바로 완전 미분이 가능해요. 상태함수 F에 대해서 완전 미분을 하게 되면 이 D라는 표시가 이제 완전 미분 표시인데 D는 F가 뭐 예를 들면 지금 X, Y만 나왔는데 X, Y, Z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DF는 뭐냐? DF는 이렇게 풀이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체인룰이라고 해요, 보통. 체인룰이라고 하는데 DF는 여기 이제 가운데 요 괄호는 변수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건 안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쓸 때는 안 쓰기도 해요. DF는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한번 하고 Y, Z가 일정하다 라고 하고 얘를 안 쓰기도 해요. 만약에 변수가 많아지면 얘는 보통 우리가 당연히 X에 대해서 편미분이라고 하죠. X에 대해 편미분을 하는데 나머지 변수 일정하다고 보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dx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써줄 때 이렇게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 변수를 각각의 독립된 미분 변수들로 나눠줘서 각각의 편미분 계수를 앞에 붙여주는 이 과정을 완전 미분이라고 해요. 완전 미분. 이때 이제 간단하게 x, y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력학적인 상태는 x, y 두 가지 변수만 결정되면 상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변수 함수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부분 fxy의 x에 대한 편미분을 pxy라고 하고 y에 대한 편미분을 qxy라고 할 때 각각을 다시 서로 상대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 미분 계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완전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1의 경우에는 지금 워크로 표시를 했는데 얘는 완전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del 표시를 해줍니다. del 표시를 해주고 똑같이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 경우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불완전 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미분 D를 통해서 이 D를 스몰 d라고 쓰기도 하고 라지 D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각각 나오는 요 각각의 소미분 계수들에 대해서 그 미분 계수가 서로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을 때 그것이 같아지게 되는 경우를 이제 완전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서로 같지 않은 워크나 아니면 열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같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불완전 미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불완전 미분 되는 변수들, 예를 들면 워크나 아니면 일이나 아니면 열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불완전 미분에 해당하는 함수라 하더라도, 경로 함수에 해당하는 거라도 이것을 차를 구하거나 아니면 합을 구하거나 어떤 다른 곱을 하거나 다른 변수들을 더하거나 빼고 곱해서 이것을 완전 미분 가능하도록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적분 인자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태 함수는 완전 미분이 가능한 것들이다. 완전 미분이라 하면 이제 두 가지 변수, 이변수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미분계수 함수가 상대 미분계수로 편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이 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부분 그레디언트는 많이 나온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다변수 함수에서의 기울기예요. 우리가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또는 평면에서 xy 평면에서 기울기는 얼마예요? 얘는 이제 f'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얘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보통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미분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다변수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뭐냐? 다변수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다변수 함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다변수 함수가 fxy였잖아요. 그죠? 이 xy 평면에 대해서 이만큼 넓은 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차원 평면에 우리가 바운더를 설정하고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에너지가 얼마인지 또는 밀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3차원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차원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3차원으로 나타냈을 때 이 공간에서 예를 들면 밀도가 여기서 이렇게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갈 때 밀도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밀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와닿지가 않은데, 뒤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다른 상태량들을 보게 되면 조금 감이 더 잘 올 겁니다. 어쨌든 하나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3차원 공간 안에서 2차원 평면에 대해서 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내가 보고 싶은 상태량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변수 함수에서의 기울기,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 보통 역삼각형으로 쓰고요. 얘를 이제 저는 xy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력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압력, 온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변화시킬 때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변화시킬 때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쓰이는 게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그레디언트 이렇게 써요. 다변수 함수에 아까 이변수 함수는 여기까지만 나오겠죠. 그죠? 이변수 함수 여기까지만 나오고, 다변수 함수, 만약에 n변수 함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레디언트 f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부 다 f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f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 지금 벡터 표시가 있죠. 이 벡터 표시는 뭐냐면, 아까 xy라고 했는데 xy라고 하면 각 축에 대해서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만약에 f가
벡터가 아니고 지금 아까는 그냥 스칼라였죠. 그렇죠? f가 그냥 일반적인 상수였어요. x, y로 결정된 상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f가 함수가 만약에 벡터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x, y가 예를 들면 f1과 f2의 성분을 갖는 벡터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gradient .f라고 해서 이 각각을 내적해서 구하게 돼요.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이 연력학에 걸쳐서 벡터로 나오는 건 없어요. 속도장을 여러분이 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레디언트만 알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개의 독립변수를 가진 함수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다변수 함수에서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시고 이런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뒤에 가면 연력학의 고급 해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연력학의 고급 해석에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상태는 뭐 몇 가지 프로퍼티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스테이트는 프로퍼티의 집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의 프로퍼티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연관이 지금 x, y, z로 되어 있지 이걸 온도, 압력, 밀도라고 넣으면 돼요. 이거를 다 계산해서 넣으면 3변수 함수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x, y, z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압력을 얼마 변화시켰을 때 그리고 밀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압력을 얼마 변화시켰을 때 온도가 얼마만큼 변했어. 그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급격한 정도가. 그리고 밀도가 얼마만큼 변했을 때 이때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이 얼마만큼 변했어. 요 두 가지 값을 알고 있다면 어떤 특정 지점 A라는 지점에 대해서 A라는 지점에서 요만큼 움직였을 때 조금씩 움직였을 때 압력과 밀도를 움직였을 때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밀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 온도와 압력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온도가 변화하면서 밀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굳이 여러분이 따로 구하지 않아도 이 순환식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 순환식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와 압력을 알고 있으면 사실 밀도를 특정 지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계에 대해서 단일한 서브스텐스로 이루어진 계의 시스템에 대해서 온도와 압력을 알고 있으면 두 가지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를 알고 있으면 다른 프로퍼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뭘 더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프로퍼티가 서로 조금씩 변할 때 다른 게 하나가 일정하다면 서로 조금씩 변할 때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가 변하는 정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이런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세 개의 변화가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 두 개의 변화, 두 가지 종류의 변화만 구하면 나머지 한 가지 종류의 변화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식에 담긴 물리적인 의미고요. 이 식을 외워라 그러진 않습니다. 이 식을 외워라 또는 이 식을 반드시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는 만약에 교수님이 이걸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고 이게 뭐 연력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설명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각 시험 파트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평가해야 되는 요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내가 반드시 이걸 평가할게 라고 암시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걸 암시하지 않은 이상 굳이 이걸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수학적으로 가진 의미는 물리적으로나 뭐 화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가진 의미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평가해야 되는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관법은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속 쓸 거예요. 얘는 계속 쓸 거고 여러 가지 보관법이 있는데 사실 뭐 내사법, 외사법 이렇게 뭐 내사법은 또 보관법이라고 인터폴레이션을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영어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온도는 물의 어떤 온도에서의 밀도는 인터폴레이션으로 이 표에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뭐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 표를 바탕으로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나머지 원하는 상태량을 구해서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걸 전부 다 아우르는 근사하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관법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험이라는 것이 온도가 200K, 300K, 400K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 밀도를 구해놨어요. 뭐 low 1, 뭐 low 2, low 3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K, 300K, 400K일 때만 상태를 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종 상태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50K가 될 수도 있고 뭐 274K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구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측정을 해서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이도 충분치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200K와 300K 안에서는 우리가 이게 실제로는 직선이 아닐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온도에 대해서 밀도를 구하게 되면 얘가 뭐 이런 직선 1차 함수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200K에서 300K로 가는 구간에는 실제 그래프는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구간 안에서는 그래 여기랑 이 부분의 실제 값이랑 우리가 이 두 개 지점을 연결한 거랑 이었을 때 나오는 직선에 해당하는 값이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자 라는 뜻이에요. 인터폴레이션은. 보관법은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자료 사이에 있는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내사법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라 밖에 있는 값을 추정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500K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400K 이상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450K다라고 한다면 300K와 400K를 있는 직선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450K의 값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들의 바깥에 있는 값을 추정할 때는 외사법이라고 해요. 사실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1차 근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함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되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그냥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를 적용해서 요 기울기를 적용해서 내가 다른 지점을 찾겠다 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1차 근사 이제 뉴턴 근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근사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되고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정도예요. 얘를 연력학에서는 1차로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특성 자체가 1차로 내가 근사를 해버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적인 특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몇 차 이렇게 늘려서 근사를 하기도 해요. 또는 1차 근사로 했을 때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2차, 3차 해서 더 많은 차수로 넘어가서 근사를 하게 됩니다. 미적분학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뭐 테일러 급수를 사용해서 근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학부 연력학에서 보통 쓰이는 경우는 이거 하나입니다. 1차 근사.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표에서 x1과 x0에 해당하는 f값을 전부 다 줍니다. 전부 다 주고 x1과 x0 사이에 있는 x값에 대해서 f값을 구하라고 해요. 함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온도라고 한다면 300켈빈과 200켈빈을 주고 자료를
그 온도에 해당하는 밀도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273켈빈에 해당하는 밀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300켈빈, 200켈빈의 자료를 줬는데 10켈빈의 밀도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중요한 점은 일단 내사법,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두 개 구간의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추정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추정하는 것이 밖에 있는 값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 값이 궁금한데 또는 여기 값이 궁금한데 내가 굳이 이 값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두 구간을 지정해서 이걸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양 옆에 가장 가까운 값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 값들을 기준으로 내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귀찮다고 아무 값이나 지정을 해서 내가 편한 값,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아까는 제가 이제 100켈빈 단위로 했지만 210켈빈, 220켈빈, 230켈빈 이런 식으로 10켈빈 단위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5켈빈 단위로 측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찾기가 귀찮아서 뭐 200에서 300 사이에서 있는 값들은 전부 다 200과 300을 기준으로 할래 라고 풀면 이제 틀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제가 217켈빈이다 그러면 220과 210의 자료를 사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가까운 양쪽 두 개 지점의 자료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1은 제가 아까 전에 경로함수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경로함수다. 자, 1의 정의는 간단해요. 1의 정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힘. 내가 얼마만큼 힘을 줘서 이거를 이만큼 이동시켰다 라고 하면 그것이 1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칠판에 힘을 꽉 줬어요. 이건 사실 자주 나오는 비유죠. 그죠? 자주 나오는 예인데 칠판에 힘을 주고 꽉 밀었어요. 근데 칠판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는 힘이 들었지만 일을 하진 않은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연력학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연력학에서 이동거리라 하면 최적이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동거리 길이를 최적으로 만들려면 힘에도 그만큼 다른 변화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얘를 힘을 면적으로 나누고 여기에 이동거리의 면적을 곱해주면 길이가 최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면적분의 힘이 뭐예요? 압력이죠. 그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최적 변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을. 최적 팽창과 압축에 대한 일이 바로 제가 여기서 설명한 그 일이에요. 이 일은 보통 이제 이 변화하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보통 X축에 놓습니다. 연력학에서. 그래서 PdV라고 해서 여기 이제 최적을 놓고 비최적을 놓고 압력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형식을 변화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아래 해당하는 면적이 바로 내가 한 일의 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적분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초당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초당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다. 일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를 줄을 쓰는데, 그죠? 일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를 줄을 쓰는데 초당 우리가 내는 일, 줄 또는 내가 초당 먹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을 얼마나, 동력을 얼마나 공급해줘야 얘가 몇 도씨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동력 파워는 이제 줄 퍼 세컨드다. 일과 열은 이걸 이제 그 사인 컨벤션이라 해요. 사인 컨벤션.
사인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부호를 약속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바깥에, 어떤 시스템 바깥에 일을 해줄 때, 내가 시스템 바깥에 일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시스템 바깥에 일을 해주려면 피스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서 내가 힘을 주고 있는 방향, 압력은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거든요. 이 압력이 주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일이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그럼 외부에다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2기압이었다가 1기압으로 압력이 낮아지면서 팽창을 하면서 피스톤을 밀어서 외부에 일을 해줬다 라고 하면 외부에 일을 해주면서 에너지가 안에 낮아지죠. 그죠? 이런 경우에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은 이게 플러스고, 열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내부의 온도가 높아진다든지 압력이 높아진다든지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 플러스고, 내가 시스템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 내가 일을 해줬을 때 플러스고, 열은 시스템 에너지가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다. 이렇게 부호 규칙 사인 컨벤션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PV 그래프를 그려서 이 아래 면적에 대해서 이만큼이 내가 외부에 해준 일이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피스톤을 다시 생각을 해보죠. 이 피스톤의 2기압이었다가 1기압으로 가는데 외부 대기압은 1기압으로 일정해요. 그러면 내가 이 서라운딩, 외부, 주위가 이 피스톤으로부터 받은 일의 양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는 외부에서 주는 압력은 P 익스터널로 일정하죠. 그죠? 그런데 그럼 나는 이 P 익스터널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기압에 대해서 해준 일이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는 대기압을 곱해서 일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역적으로 팽창을 했다. 그러면 가역적으로 팽창을 했다, 가역적으로 압축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해주거나 받은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아까 가역적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가역적이라 할 때는 거의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만약에 여기 2기압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 피스톤을 멈춰놨다가 잠금쇠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2기압이었던 게 1기압으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 확 올라가는 것이 준평형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얘는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시스템 안에서 떨어진 일, 내가 시스템에서 밖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만큼을 해주지 못하고 내가 시스템에서 떨어진 에너지보다 밖에다 해준 일의 양이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 해준 일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역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외부 압력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 압력과 내가 갖고 있는 내부 압력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준평형 상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P 익스터널이 P 인터널과 같다 라고 해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서로 같은 그런 조건을 유지하면서 내가 팽창하고 압축이 되고 일을 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가역 사이클 할 때 다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실제 내가 일을 얼마나 해줬나요? 라는 걸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역 과정이라면 가역 과정이라고 조건을 줍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외부에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익스터널, 외부 주위의 압력을 곱해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가 1리터고 1리터라고 하지 말고
1세제곱미터고 여기가 2세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계속 열이 공급돼야 사실 이게 가능할 텐데 이렇다고 하는 여기 이제 외부 압력이 뭐 1 바다라고 하면 외부로 받은 1은 단순히 P 익스터널에서 최적만 늘어난 거니까 얘는 P 익스터널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얘는 뭐예요? P 익스터널에 대해서 델타 V12가 되겠죠. 보통 1에서 2로 변한다고 할 때 델타를 쓰게 되면 앞에가 초기 상태입니다. 1에서 2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부피 차이가 돼서 1 세제곱미터가 되고 P 익스터널은 1 바가 되니까 1 줄만큼 일을 했다고 1에 10의 5승 곱한 것만큼 10만 줄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연력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설명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연력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연력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 용어들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드렸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지점들이 있었죠, 그죠? 그 지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실 쉽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어디 좀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 노트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사실 지루한 부분이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이 일은 최적 팽창의 일 말고는 사실 거의 다른 일들은 나오지 않아요. 연력학에서 다른 일들의 경우에는 축일이라든지 이렇게 일이 어떤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따로 에너지 계산을 해서 이만큼 일을 해줬어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력학적인 어떤 하드웨어가 움직여서 외부에 일을 해줬다라고 계산하는 거는 거의 이 최적 팽창의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다룰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체득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적 팽창의 일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력학 1강이었고요. 저는 2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강사의 김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